토트넘의 역대 최다 득점자인 해리 케인은 15년 동안 무관의 저주에 걸린 토트넘을 떠나서 11년 연속으로 리그 우승을 한 바이에른 뮌헨의 9,500만 유로라는 금액에 입성했습니다. 잉글랜드 대표팀의 캡틴을 맡고 있는 케인이 독일을 대표하는 뮌헨으로 이적했다는 건 그만큼 케인이 간절하게 우승 트로피를 원해서 국가 간의 라이벌 의식은 물론 개인의 자존심도 어느 정도 내려놨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쩌면 무관의 저주는 토트넘 구단이 아니라 케인 개인에게 씌워진 걸 수도 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독일의 맹주라고 불리는 뮌헨이 리그 13위 팀인 베르너 브레멘에게 패배하면서 분데스리가 우승이 점점 멀어지고 있거든요. 참고로 베르너 브레멘은 2011-2012 시즌에 1부에서 2부로 강등까지 당했다가 지난 시즌에 다시 1부로 승격한 팀입니다. 포칼컵에서는 독일 3부 리그 팀을 만나고도 0대1로 패배해서 1라운드 탈락을 한 팀으로 뮌헨이 가볍게 이겼어야 하는 경기였죠. 하지만 놀랍게도 뮌헨은 슈팅 22개를 퍼붓고도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하는 골 결정력으로 자신들의 홈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승을 찾아 뮌헨으로 이적한 케인은 이 경기에서 슈팅 3개, 유효 슈팅 1개에 그치면서 별다른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했고요. 토트넘을 떠난 케인에게 여전히 무관의 저주가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사실 케인은 뮌헨으로 이적하자마자 곧바로 우승컵을 들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뮌헨 이적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바로 다음 날에 DFL 슈퍼컵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토트넘을 떠난 지 단 하루 만에 우승할 기회였죠. 이적하자마자 치르는 경기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선발이 아니라 벤치로 스타트를 했는데 케인이 투입되기 전에 이미 뮌헨은 2골을 먹고 후반 64분에 케인이 투입되고 4분 뒤에는 페널티킥까지 허용하면서 0대3이 됐습니다. 케인이 오기 전까지 뮌헨은 3년 연속으로 이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었던 구단이고 심지어 직전 대회에서는 똑같은 상대였던 라이프치히를 5대3으로 꺾으며 우승했는데요. 케인의 합류로 업그레이드를 한 줄 알았는데 어이없게도 0대3 완패를 당해버렸습니다. 케인의 저주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독일의 FA컵이라고 불리는 DFB 포칼컵에서도 전혀 예상치 못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독일 3부 리그 팀인 자브르 리켄이라는 팀에게 추가 시간마다 한 골씩 어이없게 실점하면서 2대1로 패배하면서 조기 탈락한 겁니다. 그것도 불과 2라운드 만에 광속 탈락으로요. 물론 당시 경기에 케인은 벤치에만 있고 실제로 경기에 출전하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대회 초반이고 상대가 3부 리그라서 로테이션 차원으로 출전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또 패배를 하면서 우승과 관련된 결정적인 순간만 되면 케인의 저주가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이때 당시 영국 매체인 더 선에서도 뮌헨이 독일의 FA컵에서 3부 리그 팀에게 충격패를 당했다. 팬들은 케인의 무관 저주가 다시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다라면서 케인의 저주를 집중 보도했던 적이 있고요. 일부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케인에게 새가슴이라는 굴욕적인 별명을 붙여주면서 소위 말하는 클러치 능력이 없다고 했죠. 스포츠에서 쓰는 클러치라는 단어의 뜻은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인데 이때 뛰어난 능력으로 승부를 결정지을 때 클러치 능력이 뛰어나다고 표현하곤 합니다. 축구계에서는 대표적으로 첼시 드록바가 10번의 결승전에서 무려 9골을 터뜨리면서 8번을 우승한 클러치 능력을 보여줬는데요. 반면 케인은 지금까지 5번의 결승전에 출전해서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하면서 모두 패배해버린 정말로 저주와도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14-15 시즌 첼시와 리그컵 결승전, 18-19 시즌 리버풀과의 챔스 결승전, 20-21 시즌 맨시티와의 카라바오컵 결승전, 2021년 이탈리아와의 유로 2020 결승전, 그리고 올 시즌 라이프치히와의 슈퍼컵 결승전. 우승 트로피가 코앞이었던 게 5번이나 되는데 케인은 자력으로 트로피 획득에 실패하면서 최고의 레전드들이 보여주던 클러치 능력에서 분명 부족한 모습을 보여준 게 사실입니다. 케인이 개인 기록은 워낙 좋기 때문에 준우승의 주범으로 지목되긴 쉽지 않긴 합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도 3번이나 차지했고 현재 분데스리가에서도 22골로 득점 순위 1위로 이적하자마자 득점왕이 유력한 상황이죠. 하지만 케인이 뮌헨으로 이적한 이유는 득점왕이 아니라 리그 우승컵이잖아요. 토트넘에서도 3번이나 득점왕을 했었는데 뮌헨에서 득점왕을 해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토트넘에서 득점왕이 더 대단했지 뮌헨에서 득점왕하는 건 당연한 느낌이 듭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우승 트로피를 드는 건데 이번 브레멘전에서 패배로 힘들어졌습니다. 뮌헨은 브레멘을 상대로 점유율 68대 32, 슈팅 개수 22대 8, 패스 개수 687대 325로 기록만 보면 압승을 거둘 것 같은 경기였는데 빅찬스는 한 개도 없었던 브레멘을 상대로 후반 59분에 결승골을 허용하면서 패배했죠. 뮌헨은 상대적 약팀인 브레멘을 상대로 경기 내내 수비 라인을 바짝 올려서 경기했는데 패스맵을 보면 데리흐트와 우파메카노가 거의 중앙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흔히 반코트 경기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문제는 저 넓은 뒷공간을 통한 역습을 얼마나 잘 막아낼 수 있는가. 토트넘의 경우 스피드가 매우 빠른 센터백들로 상대 역습을 차단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데리흐트, 우파메카노도 뭐 느린 선수는 아닙니다. 다만 올 시즌 두 선수 모두 부상에서 시달리고 있고 특히 데리흐트는 지난 17일에 공식적으로 왼쪽 무릎에 또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이 나와서 100% 컨디션이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애초에 이번 시즌 뮌헨의 베스트 수비수는 데리흐트도 아니고 우파메카노도 아니죠. 3순위일 거라고 예상했던 김민재가 오자마자 바로 1순위 센터백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뮌헨 입장에서 김민재가 아시안컵에 차출된 게 수비적으로는 매우 치명적이었던 겁니다. 뮌헨은 이 뒷공간 침투를 제대로 막지 못해서 전반 25분에도 한 차례 득점을 허용했습니다. 골 장면만 보면 완벽한 온사이드는 맞았고 뮌헨 뒷공간이 완전 프리하게 열려 있었는데 브레멘이 최종 득점으로 공격을 마무리했죠. 하지만 그 전 상황에 VAR 체크가 들어가면서 파울 선언이 됐기 때문에 득점이 취소됐습니다. 여기서부터 불안불안했던 뮌헨은 몰아치면서도 끝내 상대의 골문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나브리는 부상이지만 사네, 무시알라, 코망, 케인까지 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22개 슈팅 중에 유효 슈팅은 7개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후반 59분 브레멘의 오른쪽 윙백인 바이저가 역습 상황에서 적극적인 오버래핑 돌파를 통해서 결정적인 득점을 성공시키고 말았습니다. 골 장면을 보면 뮌헨의 페널티 박스 안에 뮌헨 선수가 무려 8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 명의 공격을 제대로 막지 못했습니다. 1대1 마크를 실패한 데이비스도 잘못했지만 나머지 7명의 선수도 구경꾼으로 전락하면서 뮌헨의 수비 시스템이 완전 무너진 거죠. 뭔가 수비를 제대로 조율할 수 있는 선수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실점은 아니었을 텐데 브레멘 입장에서는 원더골이 나왔습니다. 해외 해설자들의 해설을 들어보니까 심지어 약한 발이 왼발로 득점을 한 거라고 하는데 뮌헨에게는 더 굴욕적인 일이 됐네요. 이 경기는 다이어가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데리흐트가 제 컨디션이 아닌데도 다이어는 출전할 수 없었던 경기입니다. 결과론일 뿐 분명 홈에서 전력이 약한 팀하고 경기하는데도 투엘은 다이어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다이어가 뮌헨 간 이유는 확실해졌네요. 둘 중 한 명이 아예 뛸 수조차 없는 상태일 때를 대비한 영입이었고 지금 이럴 때 케인 우승이 멀어질 때 골프 들러리 해줘야 하는 역할이라는 것을요. 뮌헨은 앞으로 또 한 번의 패배 위기를 겪게 됩니다. 2월 11일에 현 1위 팀인 레버쿠젠과 원정에서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한국이 결승까지 오르면 이 경기 역시 김민재는 뛰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힘들어집니다. 레버쿠젠은 현재 우연히 1위가 아니라 알론소 감독이 완전 매력적인 축구로 만들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뮌헨은 올 시즌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김민재의 우승 트로피를 위해 뮌헨을 응원 안 할 수도 없는데 그쵸? 이상 흰수영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